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뭐랄까 가장 복잡한 세 나라를 꼽으라면 어딜까요? 네, 바로 한국, 중국, 일본이죠. 이들의 관계는요, 그냥 단순한 이웃사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세기 동안 정말 끈끈하게, 때론 치열하게 얽히고 설킨 운명 공동체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사랑의 반대말, 과연 뭘까요? 아마 대부분 증오라고 바로 답하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반대말은 무관심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오라는 건 사실 그 안에 아직 뜨거운 감정이 어떤 연결고리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인 셈이죠. 하지만 무관심은요? 이건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관계가 그냥 끝났다는 차가운 선언 같은 거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증이라는 단어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복잡묘한 관계. 지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단어가 또 있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 세 나라가 왜 이런 관계가 됐는지 알려면 역시 그 뿌리 깊은 공유의 역사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죠? 모든 이야기는 사실 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빙하기 시절에는요, 지금의 한국, 중국, 일본이 사실은 황해대평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로 쭉 연결되어 있었대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들의 운명은 정말 태생부터 함께 묶여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동의 땅에서부터 세 민족이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 한국인의 조상은 동쪽으로, 중국인의 조상은 드넓은 화북대평원으로, 그리고 조몬인이라고 불리는 일본인의 조상은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로 이주하면서 지금의 영토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수천 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세 나라는 때로는 무역을 하고 문화를 나누는 친구였다가 때로는 서로 총칼을 겨누는 적이 되기도 하면서 협력과 경쟁을 끝없이 반복했어요. 그 과정에서 피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면서 세계사적으로도 정말 독특하고 강력한 하나의 문명권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도 수세기 동안 나름의 질서라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의 압도적인 중심, 즉 형님 국가가 존재하던 시대였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질서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서의 중심, 그 형님은 당연히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화 질서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내부자, 즉 인사이더였죠. 반면에 일본은 늘 그 질서 바깥에서 맴돌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외부자, 아웃사이더이자 끊임없는 도전자였고요. 이 구도가 수천 년간 이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나 견고해 보였던 질서도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세기의 서구 열강이라는 예상치 못한 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오랜 균형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아웃사이더였던 일본이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드러내면서 이 모든 것이 폭력적으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일본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중화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자신들만의 제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야망의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식민지로 삼는 끔찍한 정복 전쟁으로 이어졌고 동아시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의 패권은 완전히 서구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이제 시계를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21세기인 지금 또 다른 거대한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세 나라는 다시 한번 세계 무대의 바로 그 중심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갈등,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꼽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의 승패가 바로 이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의 복잡한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현재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의 저자는 다소 도발적이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국민성 분석을 내놓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국가를 잘 믿지 못해서 현금 쓰는 걸 좋아하는 일본인, 그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QR코드로 모든 걸 해결하는 중국인, 마지막으로
그 사이에서 신용카드와 빚에 의존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어떻게 보면 참 낙관적인 한국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럴듯한가요? 자, 이제 이 책의 가장 강력한 그야말로 핵심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미중 냉전에서 과연 누가 승리의 열쇠, 즉 결정적 한 방을 쥐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우리는 보통 이 두 거인만 쳐다보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묻습니다. 이 둘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마지막 조준을 완성시켜줄 결정적인 제3의 요소는 과연 누구일까? 여기서 저자가 제시하는 비유가 바로 소총의 조준입니다. 우리가 소총으로 목표물을 조준할 때 눈에 가까운 가늠자만으로는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바로 이 가늠자라는 겁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선 총구 끝에 있는 가늠새와 가늠자를 일치시켜야만 하죠. 바로 그 가늠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의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그 결정적인 가늠쇠 역할을 할 나라가 바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 나라 중 하나가 어느 편에 서서 조준을 맞춰주느냐에 따라 21세기 패권 전쟁의 승자가 결정된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특히 한국에 주목합니다. 역사적으로 작은 중국 혹은 작은 미국으로서 2인자의 역할에 누구보다 익숙했던 한국이야말로 이 가늠새 역할, 즉 캐스팅 보트를 줄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넌지시 말하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 역사적 무게감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걸까?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향합니다. 지금 우리 지도자들은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들의 손에 21세기의 운명을 결정할 캐스팅 보트가 쥐어져 있다는 이 막중한 역사적 책임감을 과연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건 단순히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이겠죠.